예! 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성능력 검정시험 중급 20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 아주 대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또 깔끔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조선 전기의 경제 한 문제, 조선 전기의 사회 한 문제, 조선 전기의 문화 한 문제, 적어도 이번 강의에서 세 문제는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강의 잘 보시면 한능검 50문제 가운데에서 세 문제는 무조건 건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한 문제가 지문이나 또는 보기 속에 들어가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므로 세 문제 이상, 네 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짜잔! 네,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선 전기 그러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냐면요, 간략하게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1392년에 조선은 건국이 되죠. 네, 그리고 조선은 언제 멸망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냐면 1910년에 멸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일합방이죠. 한일합방으로 조선은 일제로부터 주권을 뺏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519년간이 바로 조선의 역사인데요. 자, 그런데 정확히 1392년 이후에 20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되겠고, 그리고 1597년에는 정유재란, 다시 한번 또 한 번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1627년에 이번에 여진족이 쳐들어오죠.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에 또 쳐들어와요. 병자호란.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왜란이라고 하고 요렇게 두 개를 호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가지고 우리는 양난이라 그러죠. 양난. 네, 양난. 그래서 조선 전기는요, 바로 이와 같은 양난이 있기 전에 200년간, 1392년부터 대체로 1592년까지의 이 200년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선 전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난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 200년간의 조선 전기의 경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또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고, 문화는 또 어떠한가를 공부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양난 이후에는 정말 국가가 아주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 쪽보다는 조선 전기가 훨씬 더 조선이 국력이 힘이 세고 발달한 그러한 어떤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경제,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문화 이렇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경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세 개의 주요한 주제가 있었다 그랬었죠. 자, 제일 먼저 뭐를 공부하죠? 순서는 뭐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제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쵸? 토지제도. 자,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토지제도는 결코 소유권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이거를 뭐라 그러죠? 수조권이다. 수조권과 관련된 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제도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수조권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한테 어떤 땅에 수조권을 딱 주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조세를 네가 징수해서 먹고 살아 라고 하면서 바로 그 관리한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관리는 그 다음부터는 국가의 수조권을 인계를 받아서 어떤 땅에 인정을 받은 그 땅에서 조세를 징수하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초로 등장을 하는 조선 최초의 수조권 제도는 바로 다름 아닌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과전법.
네, 물론 과전법은 1391년 조선 건국 1년 전에 공양왕 때, 고려 공양왕 때 과전법은 등장을 하지만은 그 과전법을 만든 주체는 바로 조선의 건국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조선의 처음에 첫 번째의 수조권 제도, 토지 제도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전법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수조권 제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취체제. 국가가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엇인가를 징수하고 무엇인가를 얻는, 취하는 그런 시스템을 수취체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수취체제는 조선 전기부터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조선 전기의 수취체제는 다 어떤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제도는 조선 후기에 모두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수취체제는 크게 몇 종류죠? 세 종류죠. 기억나십니까? 조세, 공납, 역. 전세라고도 표현을 하죠. 조세 또는 전세, 공납, 특산물 바치는, 그리고 역, 네, 일하는. 네. 자, 이렇게 세 개가 되겠고,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뭘 공부하냐면 산업을 공부하죠. 산업. 또 말씀드립니다. 1, 2, 3차로 나눠가지고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수공업, 3차 산업은 상업, 이렇게 공부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는 계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어떤 계급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문화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얼른 자, 경제 토지제도부터 한번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제도의 변화. 자, 제일 먼저 시작되는 수조권 제도는 과전법인데요. 이 과전법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과전법이 직전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어떤 관리의 일생, 관리의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관리에 어떤 관리가 있다면 관리의 출생과 사망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관리가 바로 요 시점에 과거에 급제해서 이제 관직에 등용이 되었습니다. 네, 관직에 등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 관리로서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용되어서 퇴직할 때까지 요 기간 동안에 이 관리는 무슨 관리죠? 현재 지금 관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경우에 이 사람은 현직 관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퇴직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에는 내가 지금 현직 관리는 아니고 나 옛날에 왕년의 관리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퇴직 관리 또는 전직 관리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관직에 등용된 다음부터 국가로부터 바로 뭐를 받겠습니까? 수조지를 받겠죠. 수조지를 받는데 바로 이 당시에 과전법 하에서 바로 관리가 국가로부터 받는 수조지는 이름이 뭐죠? 과전이죠. 네, 과전이라고 하는 수조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전은 세습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신전이라고 하는 수조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한테 주는 수조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신전은 세습이 됩니다. 얘는 세습이 돼요. 예외적으로. 왜냐하면 국가에 공을 세운 것은 그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 그 공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관직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은 과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대가, 월급 개념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전은 결코 세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 과전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조지인 과전은 세습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과전은 세습이 안 된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과전은
세습이 안 되는 게 기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금이 죽은 다음에도 연금 나오나요? 아니죠.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은 자식한테 세습이 안 되는 게 기본이죠.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역시 네, 과전 역시 세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은 세습이 안 되는데 아무튼 언제 반납을 하느냐? 바로 사망 시에 죽었을 때 바로 과전은 세습을 안 되고 사망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 바로 과전법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사망 시 반납이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특혜로 인해서 그 수조지가 계속 그 집안에 계속 이렇게 인계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부인이 있다. 그럼 부인이 그 미망인인 부인이 있으면 그 부인한테 수조지가 바로 이 사람이 관리가 살아 있을 때에는 과전이었는데 이제는 수신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수조지가 부인한테로 승계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인도 죽었다. 그러면은 휴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식한테 승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전법 하에서는 사망시 반납이었고 한번 과전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잘 반납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국가가 준 그 과전은 이제 다시 반납이 잘 안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관리들은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는 만큼 계속 과전을 그 관리들한테 주다 보니까 국가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수조지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국가의 조세 수입은 과전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국가의 형편은 더욱더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어떤 과전법 하에서는 바로 국가 재정이 위축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장한 제도가 바로 직전법이라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관리한테만 바로 이런 수조지를 주고 그리고 이 수조지는 퇴직과 동시에 바로 반납을 하게끔 하는 그 다음에 등장한 수조권 제도가 토지 제도가 바로 직전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 시 반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과전법은 공양왕 때 1391년에 이때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가다가 직전법, 이건 어느 왕 때냐면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직전법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제 퇴직과 동시에 바로 수조지는 반납이 되고 이때 또 과전이 직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바뀝니다. 현직에 있을 때 주는 수조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과전법 하에서는 특혜가 많았죠. 수신전, 휴량전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모두 폐지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한 그런 어떤 결과는 가져왔지만은 부작용도 있었어요. 이 직전법은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관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관직에 있을 때에는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나와 나의 가족의 생계는 막연해진다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 보장이 안 되는 이 직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에 노후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노후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노후가 불안한 이 관리는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까요?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 내가 한몫 잘 챙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스스로 노후 보장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접화에서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은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이 관리들은 이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어떤 비행을 저지르게 되더라. 현직에 있을 때 내가 현직일 때 한몫 잘 챙기자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세를 그 수조지의 백성들한테 남용해서 징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조권을 너무나 심하게 남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해서 정말 엄청난 양을 바로 거둬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관리가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법 실시하자마자 4년 만에 부랴부랴 얼른 이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요. 관리가 수조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관리가 수조권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계속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 수조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수조지에서 필요한 만큼만 조세를 딱 적정한 양만큼만 조세를 징수해서 바로 그거를 관리한테 주는 제도로 이 직전법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국가가 징수해서, 여러분 관이라고 한 건 관청 또는 국가를 의미해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 그러지만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관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사회에서는 국군이라는 말 안 쓰고 관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은 국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관청 또는 국가. 국가가 직접 징수해서 그래서 국가가 관리한테 지급하는 제도로 이렇게 직전법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성종 때고요. 왕은 그 사이에 예종이 또 있습니다만은 직전법에서 관수강급제로 바꾼 것은 4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것은 성종. 자, 그래서 직전법의 그 기본적인 제도는 놔둔 상태에서 관청이 국가가 직접 징수하고 국가가 그 관리한테 바로 조세를 징수를 하는 제도로 방식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관수강급제는 직전법을 아예 없앤 것이 아니라 직전법의 폐지가 아니라 직전법의 변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폐지는 그 다음입니다. 네. 자, 이런 관수강급제를 실시를 하니까 이제는 수조지의 백성들, 그러니까 관리한테 조세를 바치던 백성들은 이제 누구한테 조세 바치죠? 국가한테 조세를 바치잖아요. 관리가 직접 못 거두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관리 눈치를 안 보고 그 수조지의 백성들은 국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수강급제는 어떤 그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토지, 농경지에 대한 지배권이 향상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또 가져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원래 이러한 수조권 제도를 바로 실시한 이유는 삼국시대부터 실시를 한 이유는 국가가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국가가 다 거둔 다음에 전국의 모든 농경지에 조세를 다 거둔 다음에 관리한테 녹봉을 그냥 그 곡식을 그냥 월급 개념으로 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그 하는 일을 덜기 위해서 땅을 어느 정도 일정한 땅을 수조지로 그냥 딱 주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조세는 이제 관리인 네가 알아서 걷어서 먹고 살아 라고 하는 개념으로 준 것인데 이제는 수조권은 그대로 관리한테 있는데 그 모든 일은 수조권의 행사는 국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일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일이 많아지고 이제는 수조권 제도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녹봉, 월급 줘버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계속 관리한테 계속 불만의 소리는 들으면서 왜 일은 국가가 다 하느냐라고 하는 수조권 제도에 대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예 그냥 제도를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녹봉제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없애요. 어떻게 없애냐면 바로 직전법을 폐지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명종 때. 자, 그래서 진정한 직전법의 폐지는 관수강급제가 아니라 바로
바로 명종 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직전법 폐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삼국시대부터 쭉 있어왔던 우리 한국사와 함께 늘 함께 해왔던 수조권 제도는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 토지제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선 후기에는 공부할 토지제도가 없어요. 그냥 바로 수치체제부터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부터는 바로 녹봉 관리한테 녹봉 월급만 주는 이런 녹봉제가 기본적인 방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조권 제도가 없어지게 되니까 관리는 수조지라도, 소유지는 아니지만 수조지라도 굉장히 드넓은 땅을 가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땅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상실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땅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수조지마저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직전법 폐지된 이후의 상황을 보면 관리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을 해서 자기 소유의 땅을 굉장히 많이 넓혀가요. 이건 수조지가 아니라, 수조지는 아예 없으니까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지를 굉장히 많이 넓혀간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관리의 토지견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토지견병. 이게 굉장히 늘어나면서 힘 있는 양반 사대부의 이 관리들은 대체로 대지주, 굉장히 드넓은 땅을 소유하는 대지주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여러분 실제로 농사 짓겠어요? 안 짓겠죠. 그래서 바로 그 지역의 농민을 소작인으로 고용을 해서 바로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량의 일부, 대체로 반입니다. 절반을 바로 소작료로 내게 하는 이런 어떤 지주소작제, 토지견병이 심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지주소작제, 소작인을 전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주전호제 역시 매우 크게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제 토지제도는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제는 지우고 다시 우리 경제 파트에서 수치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치체제 볼까요? 자, 수치체제는 크게 세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토지세, 그리고 특산물, 그리고 노동력. 자, 여러분 이제 이 단어의 이름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짜자잔! 전세 공납역이죠. 전세 공납역.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전세를 얻는 방식, 전세를 운용을 하는 방식, 이 제도가요 바로 공법인데요. 이 공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된 거는 세종대왕 때입니다. 세종대왕 때. 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자, 일단 토지를 농경지를 나눈다. 6등분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기준은 비옥도예요. 비옥도.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땅을 6등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농사가 가장 잘 되는 땅은 1등전이라고 하고 가장 안 되는, 농사가 잘 안 되는 척박한 땅은 6등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등전에는 좀 더 많이 걷고 그리고 6등전에는 좀 더 적게 걷고 그런 식으로 했겠죠. 크기가 달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등전과 6등전은 모두 다 똑같이 걷는데 1등전보다는 2등전이 좀 더 면적이 더 넓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면적에서 2등전은 1등전보다는 더 적게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전에서 생산이 되는 양을 똑같이 맞추려면 2등전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등전은 더욱더 넓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토지를 6등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분구등법이 또 있어요. 공법은 전분6등법이면서 동시에 연분구등법인데요. 해마다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어떻게 나누냐? 9등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엇이 기준이냐면 풍흉입니다. 어떤 해는 풍년이고 어떤 해는 흉년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풍년이 든 해에는 많이 걷고
그리고 흉년이 든 해에는 적게 걷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연분구등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 대풍이 들면 일단 상, 그리고 중, 풍년이면 상, 그리고 흉년이면 하, 이런 식으로 상중하로 일단 나눈 다음에 상중하를 또 상중하로 나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 네, 상중하, 또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가장 대풍인 해는 상상년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상중하니까 가장 망한 해는, 가장 흉년인 해는 하하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상년일 때에는 일결당 20두의 조세를 걷고, 그리고 점점 2두씩 이렇게 체감이 되어서 빠져서 하하년에는 4두를 걷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연분구등법은 바로 풍년일 때는 좀 더 많이 걷고 흉년일 때는 적게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전국의 모든 농경지를 다 관리가 가가지고 뭐 또 그 지역의 지방관이 누가 됐건 간에 모든 농경지를 아주 공정하게, 이 농경지는 올해는 뭐 상중년이야. 그리고 저 지역의 농경지는 올해는 뭐 중상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잡음도, 그 어떤 불만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공정하게 바로 이렇게 매년 9등급으로 이렇게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체로 15세기 말, 그러니까 성종 말에서 연산군 때 우리의 그 수치체제는, 조선의 수치체제는 연산군 때 모두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러한 연분구등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 말부터는 어느 해가 됐건 간에, 풍년이건 흉년이 됐건 간에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4두, 그리고 어떤 지역은 6두, 4두부터 6두까지 풍요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편법으로 그냥 이렇게 늘 걷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전국적인 일반화된 모습이니까 이거를 아예 조선 후기에는 양난을 거친 다음에 여기가 양난이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아예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거는 현재 법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편법인 거죠. 편법의 그냥 적용인데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풍년이건 흉년이건 지역마다 6두 또는 4두로 영원히 정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바로 영정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영정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예습을 했어요. 자, 요거는 인조 때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세는 일단 요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납을 보겠습니다. 특산물을 바치는 게 공납이죠. 그런데 이 공납을 바로 실행을 하는 이 공납을 담당하는 관리가요, 아예 백성이 그 특산물을 자기한테 바치는 거를 막아요. 곡물의 납부를 자기 스스로 방어합니다. 방어하면서 자기가 대신 내요. 자기가 그 물건을 자기가 내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는 뭘 받냐면 그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는 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원래 바치는 그 특산물의 기록에 의하면 100배를 엄청나게 뜯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납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폐단은 공납의 가장 대표적인 폐단인데, 이러한 폐단은 백성들한테, 당시 조선의 국민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역시 조선 후기에도 조선 전기 때부터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조광조가 이거 없애려고 그랬었고요. 그런데 조광조는 기묘사화로 금방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산물을 직접 거두니까 문제가 된다. 그냥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쌀이나 옷감 같은 걸로 이렇게 걷자라고 해서 쌀로 걷자.
공납이자 하지 말고 지역마다 특산물을 각각 걷지 말고 어느 지역이냐 똑같이 네, 쌀로 징수하자라고 하는 수미법을 주장을 하신 분이 바로 네, 율곡 이이와 또는 서해 유성룡 이러한 분들이 바로 방납의 폐단에 대한 그런 어떤 네, 해결책으로서 수미법을 주장을 하시지만 이것이 네, 적용이 되진 않습니다. 수용이 되진 않고 이것을 바로 역시 또 요게 양난이에요. 조선 후기에 자 이거를 법제화한 게 바로 다름 아닌 광해군이 네, 시행을 시작한 대동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쌀 또는 옷감, 포목 또는 뭐 동전으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돈으로 걷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대동법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대동법은 크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각 지역마다 어디는 동물 걷고 어디는 식물 걷고 어디는 공유품 걷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어느 지역이 됐건 간에 쌀, 포목 또는 동전과 같은 어느 지역이나 돈으로 걷자라고 하는 네, 그러한 제도가 바로 어느 왕 때 나오게 되냐면 광해군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예습이에요. 조선 후기에 네, 이런 수취 체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습을 먼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번에는 자, 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역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성인 남자, 네, 정남이 바로 네, 노동력 국가에 제공하는 거를 바로 역이라고 하는데 역은 크게 두 종류, 요역과 군역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요역은 공사에 동원되는 거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동원되어서 네, 뭐 돌을 날른다거나 뭐 또 흙을 판다거나 뭐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군역은 군복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역은 당시 이게 너무나 중노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역으로 한번 불려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정말 너무 심하게 네, 너무 금방 너무 쉽게 늙어요. 그리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밥을 도시락을 싸갖고 가서 정말 죽어라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또 가장 힘든 요역이 뭐냐면 광산이었어요. 여러분 광산은 지금도 갱도가 묻히죠. 그 당시에는 어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네, 갱도 안으로 들어갈 적에 내가 저 안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역은 살아 돌아오는 사람보다는 네, 못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죽으니까 요역은 한 번씩 계속 불려다니면 죽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안 가버리는 거죠. 그게 전 국민이 요역을 안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 한두 명일 때, 소수일 때 처벌이 가능하죠. 전 국민이 모두 법을 어기면 그건 처벌 못합니다. 절대 처벌 못해요. 그래서 요역은 모든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다 기피하게 되니까요. 언제부터? 연산군 때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편하다. 네, 15세기 후반 또는 15세기 말부터 이제 아예 그냥 요역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네, 이름은 있으나 네, 실제가 없는 그런 어떤 유명무실한 그런 어떤 제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역을 누가 대신 담당하게 되냐면 군역을 지러온 네, 이런 군인들이 바로 네, 요역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군역의 요역화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역시 군역에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역 역시 나 가면 죽으니까, 나 가면 정말 큰 고생을 하니까 나 대신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거죠. 네, 대립, 또 방분수포라고 하는 불법적인 이러한 폐단이 네, 아주 횡행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주 일반적이었다라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불법적인 폐단입니다. 방군수포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네, 사령관이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온 군인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모두 집에 가! 라고 했다라는 거죠. 군인들을 해방시킨다. 군인들을 놔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로 공짜로 놔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군인들한테 뭘 걷냐면 옷감을 징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지, 나한테 뭘 주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과 방군수포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역시 네, 이것을 네, 해결하기 위한,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중종 때 나오는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네, 중종 때. 뭐 연도는 1541년입니다. 16세기 중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나온 게 바로 군적수포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방군수포는 불법적인 폐단이고요. 군적수포제는 국가가 제정한 합법적인 제도인데요. 방군수포와 군적수포제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게 하는 거죠. 군 복무를 안 하게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바로 정남한테 뭘 걷냐면 군포, 군대를 안 가는 대가로 징수하는 옷감을 걷는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군수포라고 하는 하나의 폐단을 법제화, 합법화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군적수포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군적수포제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대가로 국가한테 매년 옷감을 납부하는데 1년에 2필, 1년에 옷감 2필을 납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시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이게 힘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인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이 1필의 이 옷감을 집에서 짜는데 대략 한 7개월 정도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필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집에 아들이 삼형제다 그러면 이제 그 집 어머님은 정말 죽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양난 후에 영조 때 1년에 2필이 1년 1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또 조선 후기의 예습이에요. 이거를 바로 균역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그 군포를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을 의무가 있는데 군포를 실제적으로 안 내고 있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로 군포를 부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을 균등하게 한다라고 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조선 후기 영조 임금 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 전기의 수치체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조선 후기에 대한 예습도 이 빠듯한 시간에 또 우리가 또 예습도 또 깔끔하게 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하면 당연히 1차 산업이 농업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양법은 모내기인데 모내기는 고려 말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더욱더 이양법이 확산이 되면서 이모작 역시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모작은 무슨 소리냐면은 벼와 보리와 같은, 그러니까 벼 농사 지은 다음에 그 땅에다가 얼른 보리와 같은 이러한 다른 작물을 심어서 겨울 내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벼 보리 이렇게 1년에 2개 서로 다른 작물을 번갈아 가면서 농사 짓는 거를 바로 이모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작도 활성화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수공업, 관영 수공업. 관은 국가라 그랬죠. 국가가 수공업을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수공업이 바로 관영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장인, 이건 장인 사위할 때 그 장인이 아니고 이 장인은 장인의 그 숨결이 느껴진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장인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바로 장인이라고 하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바로 공장 안에 등록한다. 여러분이 안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단어냐면요. 문서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차트,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명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토지 조사 사업을 해서 양전 사업을 해서 바로 토지 대장, 토지 장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 대장을 뭐라 그럽니까? 양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는 바로 문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공장은 팩토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을 바로 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바로 그 수공업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공장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인 공장안에 바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관청이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상업.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시전이 더욱더 발전을 했겠죠. 그리고 그 시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6개의 품목을 취급하는 시전을 뭐라고 하냐면 유기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 종이가 있고 또 비단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종이, 비단, 또 뭐 어물, 물고기, 자 이런 어떤 6개의 품목이 가장 중요해서 그 6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시전을 바로 또 유기전이라고도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시전 내에서 뭐 매매 분쟁이라든지 뭐 도량형 문제라든지 또는 독과점 이런 거를 감독하고 또 감시하는 관청이 바로 경시서라고 하는 관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경시서는 고려시대부터 있었죠. 고려 문종 때 바로 경시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조선시대도 계속 계승이 되는데 이 경시서는 바로 세조 때 명칭이 평시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경시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경제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는 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조선은 일단 사회적으로 4개의 계급이 있었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 상민은 평민이란 뜻이에요. 통상적인, 일상적인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상인이고요. 이 상민할 때 상자는 통상적인, 일상적인,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평범한 평민을 바로 상민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신분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반상제라고 하는 거죠. 반상제.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가끔 보시면 가끔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네 이놈! 그러면서 반상의 법도가 분명하거든. 어찌 내 놈이 뭐 그런 어떤 대사가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바로 반상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인정을 한 4개의 계급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제도다라는 겁니다. 국가는 오직 2개의 신분만 인정을 해요. 경국대전에서는. 조선시대에는 오직 2개의 신분. 자,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양인이라고 하고요. 자유가 없는 비자유인, 노비를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인의 양자와 천인의 천자를 합쳐가지고 얘를 양천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양천제가 바로 국가가 인정하는 딱 2 종류의 계급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법적,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법적 신분이 이렇게 2개지만은 당시 조선을 살던 조선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조선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한 신분은 바로 사회적 신분인 반상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압도적인 그런 어떤 조선 사람들의 관념을 지배했던 사상이었다. 그런 어떤 관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씩 보실까요? 양반은 정치적으로는 관리고요. 조정의 관리고 경제적으로는 지주가 되겠습니다. 중인은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기술관, 기술을 가진 사람, 의관, 역관, 그러니까 의사나 또는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술관이 되겠고, 그리고 중앙의 하급 관리는 서리, 그리고 지방의 하급 관리는 향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아버지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가 첩이다라고 하면요, 첩의 자식은 바로 양반이 되지 못하고 중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 이런 사람들이죠. 농민, 수공업자, 상인, 그리고 신량, 역천이라고 해서 신분은 틀림없이 양인인데 신분은 틀림없이 평민에 속하는데 하는 일이 천에서 천시를 받는 사람, 특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대체로 3D 업종, 3D 업종에 종사하는 평민을 바로 신량, 역천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졸이라고 해서 조운선, 바로 여러분 그 조세는 대체로 배로 운반을 하잖아요. 조운선
또는 뭐 수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군, 네, 육군 말고 수군. 네, 그 수군은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배 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놀이공원 가시면은 바이킹 정말 신나게 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배는 크지 않으니까 네, 늘 물결이 이렇게 너울너울 이렇게 파도가 치면 그때마다 매번 이렇게 바이킹이라는 겁니다. 바이킹은 재미로 타야죠. 근무 시간이 내내 바이킹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좋겠습니까? 아주 힘든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바로 신량역천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 사극 보면은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뭐 그러잖아요. 그럼 주리 트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고문 도와주는 고문 도우미, 그런 사람도 신량역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산꼭대기에서 봉화불만 피우는 사람, 굉장히 외롭고 산꼭대기는 춥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봉화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 네, 얼마나 춥고 외롭겠습니까? 바로 봉숙군, 이런 사람도 신량역천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천민 보시면 네, 노비, 백정, 무당, 광대, 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천민의 네,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네, 여성의 지위를 보시면 우리 고려 사회에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대체로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남녀 동등이었는데, 이것이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라고,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라고 하는 남존여비의 관념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내내 남존여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남존여비라는 그런 어떤 사상이 일반화된 거는 우리 전체 한국사에서 봤을 때에는 최근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늘 그래왔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훈민정음, 네, 세종대왕에 의해서 집현전이 중심이 되어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이고 쉬운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잘 나와요. 네, 요거 네,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여러분 눈여겨서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에 바로 네, 국가가 편찬을 한 이러한 역사서들, 고려의 역사를 편찬을 한 고려사, 네, 그리고 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네, 전체적인 그 우리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서술한 동국통감이라든지, 또 군주가 죽었을 때 어떤 왕의 실록을 남기죠. 그럼 그거 다 합치면 뭐가 되나요? 조선왕조실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실록청이.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네, 역사 편찬을 담당하는 조선의 기관을 춘추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재위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실록청이라고 하는 네, 임시기구가 바로 춘추관 안에서 네, 설치가 돼가지고 이 실록청이 바로 그 왕의 역사를 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세종실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중종이 죽었다 그러면 중종실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각각의 실록들을 다 더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조선왕조실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왕 둘 있죠? 네, 연산군하고 광해군.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은 연산군 실록, 광해군 실록이라고 안 합니다. 네, 그것만 일기라고 해요.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두 명의 왕인 고종하고 순종의 실록은 일제강점기 때 이제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실록은 뺍니다.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은 빼고 네, 철종실록까지를 조선왕조실록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세 개의 지도가 태종 때 나왔습니다. 태종 때. 네, 그리고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이라고 하는 네, 지리서가 또 네, 성종 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네, 새롭게 증보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이 중종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군현, 네, 한양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조선 팔도의 모든 군현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쭉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대체로 334개의 군현이 있었다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각각의 9년마다 하나씩 주목을 해가지고 이 9년은 역사가 연역이 어떻게 되면서 이 9년은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 특산물은 무엇이고 뭐 중요한 인물은 누구고 뭐 이런 어떤 각각의 9년에 대해서 조목조목 쭉 설명을 한 그러한 지리서가 바로 동국여지승람이 되겠고요. 국가가 편찬을 했어요. 국가편찬 모두 국가편찬이네요. 네. 다음에 세종대왕 때 삼강행실도가 그림책입니다. 네. 그림책, 삼강행실도가 또 그림책으로 또 나오고요. 삼강은 뭐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기강을 삼강이라 그래요. 바로 뭐냐면 군신관계, 그리고 부자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바로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삼강에서 가장 그 모범이 될 만한 인물, 충신, 그리고 효자, 연려, 이런 어떤 인물들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한 그림책이 바로 삼강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조는 국가의 왕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가란 뜻입니다. 국가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의 의례를 오례라고 해요. 그 오례의 그 절차 그리고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책이 바로 국조 오례가 되겠어요. 역시 여기도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성종 때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또 성종 때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외에도 꽤 많습니다. 사상을 보시면, 종교를 보시면 조선을 건국한 세력은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죠. 그 신진사대부는 바로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이단으로 여기고 성리학 이외의 종교 역시 그 외에 유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를 다 이단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숭의억불 정책이 바로 조선의 기본적인 정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조선은 건국 세력인 이 혁명파 신진사대부인 이 정도전은 바로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불교를 가장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불교 비판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서인 불시잡변을 또 남겼죠. 자, 그리고 도교기관으로서 초제라고 하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초제를 담당을 하는 도교기관이 소격서인데 바로 이것을 중종 때 개혁 정치를 주도하던 조광조가 폐지한 적이 있었다. 물론 조광조가 죽은 다음에 김효사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합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 한양천도에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풍수지리설은 뭐 지금도 굉장히 우리 그 관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서 명당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풍수지리설은 지금도 우리한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또 천문 보시면 혼천이 이거는 천체 관측기구죠. 앙부일구 해시계 그리고 자경루 물시계 그리고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우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칠정산.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쉽지만요. 지금이야 핸드폰을 켜보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그 네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주 딱 들어맞는 사시사철에 딱 들어맞는 정확한 달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정확한 달력이 있어야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어느 시점에 씨 뿌리고 또 어느 시점에 바로 수확을 하고 어느 시점에 뭘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달력을 중심으로 그 농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달력을 만든다라는 거는 거의 국가적인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뭘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냐면 바로 천체, 별자리의 그 움직임을 보고서 바로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고 그 달력을 만드는 방법의 계산법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바로 역법서라고 하는데 그 역법서가 세종대왕 때 칠정산이라고 하는 역법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칠정은 7개의 별이란 뜻이에요. 바로 뭐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이 7개의 별을 가지고서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계산했다? 달력을 계산을 했다라는 달력 만드는 그 방법을 계산을 한 계산법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칠정산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때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농사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학이 바로 천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늘 천문학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천문학에 최선을 다해서 고려시대에도 천문도가 있었는데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 태조 때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가 또 나오기도 했다라는 거. 요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조선 태조 때 천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초의 국산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나왔고요. 또 향약직성방, 의방유치 모두 세종대왕이네요. 우리나라의 약으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우리나라의 약초로서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대성, 처방전의 집대성을 바로 향약집성방이라고 하고요. 의방유치는 의학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의학백과사전 모두 세종대왕 때고요. 자, 그리고 활자, 금속활자는 이미 나왔죠. 그래서 최초의 금속활자본은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직지심체요절. 자, 그런데 더욱더 금속활자는 발달을 해가지고 주자소라고 하는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이런 어떤 관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태종 때 개미자가 나오고 더욱더 발전된 세종대왕 때 갑인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고려시대의 원간석기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계승한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리고 고려시대 때 또 만들어진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을 보관을 하는 그 보관소가 바로 해인사의 장경판전이잖아요. 해인사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입니다. 그 건물은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이고 그 장경판전 속에 들어가 있는 8만 대장경은 유네스코 지정 기록유산이죠. 자, 그리고 그림, 조선 전기의 몽유도원도 또 고사관수도와 같은 대표적인 그림이 있고 또 문학, 우리나라의 그 문학을 동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학의 주요 우수 작품들을 이렇게 선별해 놓은 우수 작품집이 또 서거정의 노력에 의해서 서거정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 성종 때 또 나왔습니다. 역시 악학개범 역시 성종 때 나왔는데요. 악학개범은 음악백과사전이에요. 음악백과사전. 그래서 어떤 그 악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그리고 음률에 대한 모든 어떤 당시의 음악을 그 총집합한 그런 음악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달려왔는데 요거 하나만 더 하겠어요. 도자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거 우리 고려할 때 그 등장했었던 암기법인데요. 이게 조선 후기까지 가죠. 순상, 분순청. 이게 뭡니까, 여러분? 순청자, 상감청자, 분청사기, 순백자, 그리고 청아백자로 가잖아요. 자기의 발전이 고려하면 청자고 조선하면 백자죠. 그래서 분청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시대의 청자, 그 조선시대의 백자,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분청사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백자를 쓰게 되는데 조선전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선전기의 작입니다.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수한 백자, 순백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 순백자의 표면에 파란 물감으로 파란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아를 그린 백자다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는 청아백자가 유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러한 암기법은 조선 후기에도 또 쓸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상, 분순청 활용해 주세요. 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했어요. 경제, 사회, 문화,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를 공부를 했는데 많은 내용을 공부하는 만큼 많은 또 그 문제를 또 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3문제 그리고 4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아주 이득이 많은 그러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또 많다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챙겨보십시오.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